여러분은 며느리와 대화할 때 혹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분명 내 집이고 내가 인생의 선배인데도 며느리 앞에만 서면 왠지 모르게 입이 떨어지지 않고 눈치를 보게 되는 그 묘한 기분 말이죠. 저 역시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60대에 들어서며 이제는 집안의 어른으로 대접받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며느리에게 까다로운 시어머니로 보일까봐 속은 타들어 가도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참기만 했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 우리 속마음에는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여가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특히 가족 모임이 예전만큼 즐겁지 않고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으실 겁니다. 아유, 어머니는 참 성격도 좋으셔라는 며느리의 말 뒤에 숨겨진 그 미묘한 거리감이 가슴을 아릿하게 찌르기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며느리 때문에 마음 고생하고 관계가 지치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의 성격이 나빠서도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대화 속에서 주고받는 단 한 가지 신호를 서로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여러분과 똑같은 삶의 무게를 견뎌온 두 분이 계십니다. 65세 이영자님은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늘 맞춰주기만 하다가 결국 마음의 병을 얻으셨죠. 반면 68세 박순자님은 조금 다릅니다. 순자님은 며느리에게 서운한 점이 있으면 당당하게 말하고 필요한 건 딱 부러지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느리는 그런 순자님을 정말 합리적이고 멋진 시어머니라며 존경하고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와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을 가장 기다린다고 합니다. 할 말 다 하면서도 존중받는 이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분들에게는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심리의 밑바닥에 흐르는 이 신호 하나를 정확히 읽어내고 활용하셨던 것이죠. 이 법칙만 알면 여러분의 관계도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60세든 70세든 지금부터 이 대화의 기술과 마음의 신호를 알아두면 충분히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으면서도 품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가슴 졸이던 시간은 이제 끝내셔도 됩니다. 여러분도 박순자님처럼 당당하게 할 말 다 하면서 며느리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과연 그분들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며느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을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따뜻한 온기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계신 곳에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주 깊게 들여다볼 관찰 포인트는 바로 우리의 말투입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들이 며느리에게 어떤 말을 건넬 때 그 속에 담긴 진심보다 훨씬 강력하게 며느리의 뇌를 자극하는 것이 바로 소리의 결이죠. 64세 김명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명자님은 평소 자식들에게 헌신적인 전형적인 우리네 어머니입니다. 얼마 전 명자님은 정성껏 끓인 사골국과 밑반찬을 챙겨 며느리 이지은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맞벌이 하느라 고생하는 며느리가 안쓰러워 부엌이라도 좀 치워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명자님의 미간이 아주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싱크대에는 어제 먹은 듯한 그릇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아이 장난감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거든요. 명자님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한다고 생각하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지은아,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니? 싱크대에 그릇이 저렇게 쌓여 있네. 내가 좀 치워줄까? 명자님은 이 말이 배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은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툭 빼며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퇴근하고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냥 두세요.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명자님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예민하게 굴까? 하는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왜 이런 가슴 아픈 오해가 반복되는 걸까요? 명자님은 분명 걱정이라는 옷을 입혀 말을 내보냈지만 며느리의 귀에는 그 옷 속에 숨겨진 검사관의 날카로운 시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러비안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대화의 내용, 즉 말의 의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에 불과합니다. 반면 목소리의 톤과 억양 같은 청각적 요소는 무려 38%를 차지하죠. 더 놀라운 것은 뇌과학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뇌의 편도체는 상대방의 말투에서 아주 미세한 고주파나 강요조의 억양을 느끼면 그것을 생존을 위협하는 공격 신호로 인식합니다. 명자님이 그릇이 쌓여 있네라고 말할 때 문장의 끝을 아주 미세하게 올렸거나 힘을 주어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며느리 지은 씨의 뇌는 그 찰나의 억양을 시어머니의 꾸중으로 번역했고 즉각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 차갑게 대꾸한 것이죠. 이건 며느리의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뇌가 설계된 방식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건 여러분의 진심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주파수 문제입니다. 말은 멀쩡하게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 행동이나 목소리의 결은 상대를 가르치려 들거나 통제하려는 60, 70대들의 전형적인 말투 패턴이 며느리들에게는 도구로 작용하는 것이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말 그 자체보다 그 말 속에 숨겨진 내가 너보다 인생 선배고 너의 살림은 아직 부족하다는 미묘한 권위적 공기를 귀신같이 읽어댑니다. 품격 있는 60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도 존중받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문장의 끝을 부드럽게 내리고 내 감정을 섞지 않은 채 사실만을 담백하게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지혜를 남겼습니다. 예절은 마치 풍선 속에 든 공기와 같아서 비록 실체는 없지만 인생의 충격을 완화해 준다. 우리의 말투가 바로 그 공기가 되어야 합니다. 며느리와의 대화라는 공간에 날카로운 화살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완충지대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릇이 쌓였네라는 지적 대신 오늘 지은이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내 마음이 안 좋네. 내가 사골국 데워줄 테니 좀 쉴래? 라고 주어를 나의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며느리는 비판받는 죄인이 아니라 사랑받는 딸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게 됩니다. 결국 존중은 강요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말투의 품격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물입니다. 며느리의 날 선 반응에 너무 상처받거나 요즘 애들은 버릇없다고 치부하며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존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날카롭게 들린 그 목소리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했던 며느리의 서툰 몸짓이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말을 왜 할까?
라는 생각 이전에 내 목소리가 어떤 온도로 전달될까? 를 먼저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투 하나만 따뜻하고 단호하게 다듬어도 며느리는 어느새 여러분 곁으로 다가와 마음의 빗장을 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진심이 오해받지 않도록 이제는 그 날카로운 억양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여백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관계를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거리두기이자 사랑의 기술이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돈 쓰는 습관입니다. 돈을 쓰면 대접받는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우리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돈 쓰고도 욕먹는다는 탄식이 더 자주 들려옵니다. 66세 최숙자님의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숙자님은 평소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손주들 오시며 전집, 며느리 생일에는 현금 봉투까지 두둑하게 챙겨주었죠. 숙자님의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며느리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나를 더 존중해주겠지.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는 연락이 뜸해졌고 어쩌다 전화를 하면 어머니, 다음부턴 이런 거 안 보내셔도 돼요라며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숙자님은 배신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자기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숙자님은 사랑을 줬다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부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동경제학의 권위자된 에리얼리 교수의 사회적 규범과 시장 규범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리얼리 교수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작업을 시킨 뒤 한 그룹에는 선물을 주고 다른 그룹에는 현금을 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도움이라는 사회적 관계의 틀에서 기쁘게 일했지만 현금을 받은 사람들은 노동이라는 시장 거래의 틀로 인식을 바꿨습니다. 즉, 관계에 돈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순간 따뜻한 정이 흘러야 할 자리에 냉정한 계산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60대 이상 시니어들이 며느리에게 돈을 쓰는 방식에는 무의식적인 보상 심리가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죠. 말로는 부담 갖지 말라고 하지만 돈을 건네는 손길과 그 이후의 눈빛에는 내 말을 좀 더 잘 들어라 혹은 나를 더 자주 찾아라라는 시장 규범의 신호가 섞여 있습니다. 며느리들은 이 신호를 아주 예민하게 포착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주는 돈을 고마운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대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쓰고도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돈이 관계의 윤활유가 아니라 관계의 거래 도구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존중받는 시어머니의 돈 쓰는 습관은 깨끗함에 있습니다. 줄 때는 왼손이 모르게 주고 준 뒤에는 그 돈의 행방이나 며느리의 반응에 대해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이죠.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혜택은 그것을 베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행해지거나 주어지는 물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며느리에게 주는 것은 돈이라는 물건이 아니라 너를 응원한다는 순수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돈을 주면서 내심 대접받기를 기대한다면 차라리 그 돈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 멋지게 돈을 쓰고 즐겁게 사는 모습 자체가 며느리에게는 더 큰 권위와 매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으로 존중을 사려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존중이 시작됩니다.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나서 왜 고맙다는 소리가 짧지?
라고 서운해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놓아주셔도 됩니다. 그 서운함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돈과 감정을 섞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오류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돈을 줄 때 이걸로 내 마음을 전했다는 사실 하나에만 만족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상의 보답은 기대하지 않는 단호함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고 며느리가 여러분을 돈으로 조종하려는 사람이 아닌 품격 있게 베푸는 어른으로 우러러보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여러분의 품위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며느리에게는 돈보다 따뜻한 지혜를 먼저 건네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관찰 포인트는 바로 표정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얼굴에 그 사람의 인생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런데 60대 이상 시니어들이 며느리를 대할 때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표정입니다. 69세 한정숙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숙님은 평소 감정 표현이 서툴고 무뚝뚝한 편입니다. 어느 주말 아들 내외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정숙님은 며느리 박민주 씨가 가져온 과일을 깎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님은 그저 요즘 무릎이 좀 쑤시네라는 생각을 하며 무표정하게 과일을 깎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식사가 끝난 후 아들이 슬그머니 다가와 묻는 겁니다. 엄마, 오늘 민주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민주가 엄마 화난 것 같다고 안절부절 못하네. 정숙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화를 내긴 언제 냈니? 그냥 앉아 있었던 것 뿐인데.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하지만 며느리 민주 씨 입장에서는 정숙님의 굳게 담은 입술과 미간의 미세한 주름이 마치 너 오늘 마음에 안 든다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숙님은 아무런 의도가 없었지만 며느리의 뇌는 정숙님의 얼굴에서 부정적 신호를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폴 에크먼은 평생에 걸쳐 인간의 얼굴 근육과 감정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얼굴에는 43개의 근육이 있고 이를 통해 1만 개 이상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인간은 상대의 표정을 읽을 때 아주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에 본능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대학의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대화에서 시각적 정보인 표정이 차지하는 신뢰도는 55%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중력의 영향으로 얼굴 근육이 아래로 처지게 되면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타인에게는 화난 표정이나 우울한 표정으로 보일 확률이 젊은 층에 비해 약 30%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며느리를 향해 아무런 감정 없이 무표정하게 있는 그 순간에도 며느리의 뇌는 어머니가 나를 싫어하나? 혹은 내가 뭘 잘못했나? 라며 경계태세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해설해 드리자면 며느리가 여러분을 어려워하거나 눈치를 보는 건 여러분이 실제로 무서운 시어머니라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노화로 인한 얼굴 근육의 변화와 상대방의 부정 편향 심리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오해의 패턴입니다.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은 얼굴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는데 며느리들은 이 입꼬리의 각도 하나만 보고도 시어머니의 기분을 제멋대로 추측해버립니다. 말은 멀쩡하게 그래 잘 왔다라고 하지만 무표정한 얼굴이 주는 시각적 압박감이 며느리에게는 수백 마디의 잔소리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죠. 현명하게 할 말을 다하면서도 존중받는 시어머니들은 자신의 표정이 주는 영향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활짝 웃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할 때 아주 살짝만 입꼬리에 힘을 주어 수평을 유지하거나 며느리의 말을 들을 때 고개를 가볍게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긴장감은 70% 이상 사라집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영혼의 상태는 얼굴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얼굴은 그 자체로 타인에게 휴식이 된다. 이 말의 본질은 우리가 며느리를 위해 표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얼굴이라는 창문을 통해 살짝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존중받는 얼굴이란 화려하게 꾸민 얼굴이 아니라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여유가 묻어나는 얼굴입니다. 며느리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 서운하시다면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무표정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진심은 따뜻한데 얼굴 근육이 그 진심을 배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이제는 며느리에게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니? 라고 서운해하기보다 거울 속 나 자신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는 조금 웃어도 되라고 먼저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지면 얼굴 근육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리고 며느리는 비로소 여러분의 얼굴에서 엄격한 시어머니가 아닌 인생의 향기가 나는 어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며느리와의 거리두기는 차가운 무표정이 아니라 따뜻한 눈인사와 함께 시작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는 바로 침묵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을 농담처럼 하시죠?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인간관계에 아주 날카로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품격과 권위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67세 박영희님의 사례를 통해 침묵이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희님은 평소 자식들 일에 관심이 많고 특히 며느리 김수진 씨의 육아 방식에 대해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은 전형적인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 수진 씨가 요즘 아이 교육비 때문에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영희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 때는 말이다. 그렇게 돈 안 들여도 다 잘 컸다라거나 학원 너무 많이 보내지 말라며 즉각적으로 조언을 쏟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영희님은 그날따라 마음을 다잡고 며느리의 말이 끝난 뒤에도 약 4초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어머니가 화가 나셨나 싶어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영희님의 평온한 침묵이 계속되자 오히려 스스로 자기 고민을 더 깊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이 급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 라며 말이죠. 영희님은 그제야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고민이 참 많겠구나. 내 결정을 믿는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영희님을 나를 가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든든한 어른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영희님이 보여준 4초간의 침묵이 며느리의 심리적 방어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대학 연구팀은 대화 중 발생하는 침묵의 시간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대화 도중 의도적인 4초의 침묵이 흐를 때 상대방은 평소보다 약 25% 이상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연결감과 상대에 대한 존중심을 느낀다는 데이터가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권위관계에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시어머니의 침묵은 며느리에게 생각할 공간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며느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즉각적으로 답을 하거나 조언을 하면 며느리의 뇌는 그것을 공격이나 간섭으로 인식하여 방어 모드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짧은 침묵을 유지하면 며느리는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되고 시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음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침묵이 흐르는 동안 며느리의 집중도는 평소보다 30% 가까이 올라가며 그 이후에 나오는 시어머니의 짧은 한마디는 수백 마디의 잔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게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여러분의 말을 잔소리로 듣는 건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반응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격의 급함이 아니라 상대를 교정해주고 싶어 하는 시니어들의 열정이 과하게 표출되는 패턴이죠. 말은 멀쩡하게 조언이라고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 빠른 반응이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화살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현명한 어른은 침묵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비축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침묵은 곧 나는 너를 통제하지 않겠다는 가장 세련된 존중의 표현인 셈입니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침묵하거나 아니면 침묵보다 나은 말을 하라. 이 짧은 문장에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며느리에게 건네는 수많은 말 중에서 과연 침묵보다 가치 있는 말이 얼마나 될까요? 며느리에게 할 말을 다하면서도 존중받는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입을 닫는 지혜에 있습니다. 내가 말을 아낄 때 나의 존재감은 더 커지고 며느리는 비로소 시어머니의 지혜를 구하러 먼저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존중받는 시어머니의 권위는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침묵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입이 근질거릴 때, 혹은 며느리가 서운한 말을 했을 때 즉각 반응하기보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넷까지 세어보세요. 그 4초의 시간이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주고 며느리와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아주는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려 애쓰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인생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대신 침묵이라는 여백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평온을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빈 공간이 있어야 바람이 통하듯 대화에도 여백이 있어야 진심이 통하는 법입니다. 5째로 우리가 살펴볼 아주 현실적인 관찰 포인트는 바로 카톡 스타일입니다. 요즘 시대의 며느리와의 소통은 대면 대화보다 휴대폰 속 작은 창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곤 하죠. 하지만 이 작은 화면이 때로는 시어머니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62세 최명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명희님은 얼마 전 며느리에게 정성 가득한 카톡을 보냈습니다. 지은아, 오늘 비가 오네. 감기 조심하고 주말에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 아이들 데리고 놀러 오렴. 늘 고맙다. 여기에 예쁜 꽃 이모티콘까지 곁들였죠. 명희님은 휴대폰을 곁에 두고 며느리의 답장을 설레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온 답장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일정 보고 말씀드릴게요. 명희님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길게 보냈나? 내 말이 부담스러운가? 하는 생각에 자꾸만 카톡창의 숫자 1이 사라졌는지 확인하게 되었죠. 왜 이런 디지털 소통에서 시니어들은 자꾸만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명희님의 정성은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전달되기보다 확인해야 할 업무처럼 느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은
텍스트 기반의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부정 편향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얼굴을 보지 않고 글자만으로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의도를 실제보다 약 20% 이상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거나 이모티콘이 없는 짧은 대답은 수신자에게 화가 났다거나 거절의 의사로 읽힐 확률이 매우 높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니어들이 즐겨 쓰는 긴 문장과 화려한 꽃그림 이모티콘은 젊은 층에게는 답장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40% 이상 높인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즉, 명의님이 보낸 따뜻한 안부 인사가 며느리의 뇌에서는 이번 주말에도 꼭 와야 한다는 강력한 명령 신호로 잘못 번역되어 나타난 결과인 셈이죠. 며느리의 짧은 답장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디지털 소통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카톡은 편지의 연장선이지만 며느리 세대에게 카톡은 메모나 신호에 가깝습니다. 말은 멀쩡하게 따뜻한 안부라고 하지만 전달되는 매체가 글자뿐이다 보니 서로의 감정 주파수가 맞지 않아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긴 메시지를 읽으며 그 행간에 숨겨진 요구사항을 찾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고 결국 가장 안전한 대답인 네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인격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존중받는 시어머니의 카톡은 간결함과 쿨함에 있습니다. 할 말을 다하되 상대가 답장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게 문장을 끊어주는 기술이 필요하죠.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편지를 짧게 쓰지 못했습니다. 이 역설적인 말의 의미는 짧고 명확하게 글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배려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며느리에게 보낼 메시지를 한 번 더 다듬어 짧게 보내는 행위 자체가 며느리에게는 가장 큰 존중으로 다가갑니다. 주말에 시간 되면 오고 바쁘면 다음에 보자. 답장 안 해도 돼. 라고 덧붙이는 한마디가 여러분을 세련된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결정적 신호가 됩니다. 결국 스마트한 소통이란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 속에 내 흔적을 적게 남기면서도 내 존재감을 품격 있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답장이 늦거나 짧다고 해서 일십이라며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숫자가 사라졌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안부는 충분히 전달된 것입니다. 이제는 카톡 창을 수시로 열어보며 며느리의 반응에 일일비하기보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더 즐거운 일에 쓰시길 바랍니다. 며느리의 짧은 대답 뒤에 숨겨진 피곤함을 먼저 읽어주는 너그러움을 가질 때 며느리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에 먼저 예쁜 이모티콘을 보내오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며느리의 답장 속도에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은 그 작은 대화창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관찰 포인트는 바로 사소한 부탁입니다. 60대 이상 시니어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식이나 며느리에게 짐이 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도움조차 괜찮다, 내가 하면 된다라며 거절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른이 말하면 좀 들어줘야지라는 태도로 명령조에 부탁을 하게 되곤 하죠. 65세 박금자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탁의 기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자님은 최근 휴대폰 뱅킹 앱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고민이 많았습니다. 마침 집에 들른 며느리 김유리 씨에게 이걸 좀 물어보고 싶었지만 바빠 보이는 며느리 눈치가 보였습니다. 금자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유리야, 너는 젊어서 이런 거 금방 하지?
이것 좀 봐라. 나이 먹으니까 이런 것도 못하겠네. 금자님은 나름대로 자신을 낮추며 부탁한 것이었지만 며느리는 어머니, 저 지금 애학원 보낼 시간이라 나중에 해드릴게요라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금자님은 뒤돌아서는 며느리의 등 뒤에 대고 서운함이 폭발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저렇게 딱 잘라 거절하나 싶어 종일 마음이 무거웠죠. 왜 금자님의 진심은 며느리에게 닿지 못하고 거절이라는 상처로 돌아왔을까요? 금자님은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자신의 무력함을 무기로 며느리의 시간을 점령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리학의 아주 유명한 원리인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돕고 나면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사회심리 실험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작은 부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준 사람은 그 부탁을 한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평균 20% 이상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부탁을 받는 사람이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야 하며 자신의 선택으로 도움을 준다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자님의 부탁은 며느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며느리의 바쁜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강요처럼 들렸던 것이죠. 며느리 입장에선 자신의 유능함을 발휘할 기회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뒤처리를 해야 하는 숙제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해설해 드리자면 며느리에게 부탁할 때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약함을 강조하며 상대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패턴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는 이런 거 모르니까라는 말은 며느리에게 심리적 부채감을 줍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배워온 소통의 습관이 요즘 세대의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며느리들은 자신의 전문성이나 능력을 인정해주는 부탁에는 기꺼이 응답하지만 감정에 호소하며 시간을 뺏는 부탁에는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말은 멀쩡하게 부탁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내 시어머니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통제 욕구가 섞여 있는 경우를 며느리들은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법이죠. 존중받는 시어머니의 부탁은 명확함과 선택권에 있습니다. 할 말을 다하되 상대가 기분 좋게 도와줄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것이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의 본질은 베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탁월함을 인정하는 데 있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며느리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것을 며느리의 탁월함을 인정해주는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유리야, 너는 이런 쪽으로 참 똑똑하잖니. 내가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게 있는데 네가 시간 될 때 딱 10분만 도와줄 수 있을까? 내 도움이 꼭 필요하단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상대의 능력 인정, 구체적인 시간 제시, 거절해도 괜찮다는 여유를 담아 부탁하면 며느리는 자신이 어머니께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느끼며 기쁜 마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할 말 다하면서도 존중받는 비결은 나의 필요를 상대의 가치로 승화시키는 지혜에 있습니다. 며느리가 내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다고 해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며 신세 한탄을 하지 마세요. 그 거절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단지 그 순간 며느리가 처한 상황의 한계였을 뿐입니다. 이제는 부탁을 숙제처럼 던지지 말고 선물처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들어주면 감사하고 들어주지 못해도 그럴 수 있지라며 허허 웃어넘길 수 있는 단호한 자존감을 가지세요. 그 여유로운 뒷모습이야말로 며느리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이야기는 바로 선물 태도입니다. 주는 사람의 품격은 선물을 고를 때가 아니라 선물을 준 이후의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선물은 아주 미묘한 심리전이 벌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죠. 71세 조명숙님의 일화를 통해 우리가 선물을 대하는 자세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명숙님은 평소 안목이 높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에 갔다가 며느리 박서연 씨에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명품 스카프를 발견하고는 큰맘 먹고 구매를 했죠. 명숙님은 들뜬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라며 활짝 웃었죠. 명숙님은 그 미소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명숙님은 내심 며느리가 다음 가족 모임에 그 스카프를 하고 나오길 기대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어머니, 그때 주신 스카프 쓰고 나갔더니 다들 예쁘대요라는 문자 한 통이라도 먼저 오길 기다렸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며느리는 스카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명숙님의 마음속엔 서서히 서운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 비싼 걸 사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나? 하는 생각에 며느리를 볼 때마다 은근히 가시 돋친 말을 내뱉게 되었죠. 서연아, 그 스카프는 장롱에만 넣어두니? 비싼 건데 아껴서 뭐하니라며 말입니다. 며느리는 당황하며 아, 어머니. 아껴 쓰느라 그랬어요라고 얼버무렸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냉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명숙님의 진심 어린 선물은 왜 관계를 좋게 만들기는커녕 오해의 씨앗이 되었을까요? 명숙님은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며느리의 감정과 행동을 대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리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상호성의 법칙을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심리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선물에 보이지 않는 조건이나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다고 느낄 때 수혜자의 고마움은 평소보다 40% 이상 감소하며 오히려 상대방을 피하고 싶어 하는 회피 심리가 작동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주는 선물은 며느리에게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며느리는 그 선물을 어머니의 통제권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명숙님이 스카프의 행방을 물었을 때 며느리의 뇌는 그것을 선물이 아니라 내 패션을 간섭하려는 도구로 인식한 것이죠. 며느리가 선물을 활용하지 않거나 연락이 뜸한 건 여러분의 성의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선물은 정의 나눔이지만 요즘 세대에게 선물은 취향의 존중이어야 합니다. 내 취향에 맞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억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며느리를 숨막히게 만든 것입니다. 현명하게 할 말을 다하면서도 존중받는 시어머니들은 선물을 주는 순간 그 물건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내가 준 순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100% 며느리의 것이며 며느리가 그것을 팔든 누구를 주든 장롱에 처박아 두든 그것은 며느리의 자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혜택을 베푸는 사람은 그것을 잊어야 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은 곧 주는 사람이 잊지 못하고 생색을 내는 순간 그 혜택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부채가 된다는 뜻입니다.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주고 나서 내 마음이 평온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물이 아니라 거래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존중받는 어른의 품격은 놓아줌의 미학에서 완성됩니다. 며느리에게 비싼 옷을 사주고도 입었니, 안 입었니 확인하지 않는 그 단호한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며느리는 여러분의 깊은 배려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며느리가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정성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하셨고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시어머니입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반응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해 주세요. 며느리에게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베푼 호의조차 쿨하게 잊어버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해방감이 여러분의 얼굴을 더 밝게 만들고 그 밝은 기운이 며느리를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으로 이끌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타인에게 대접받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대접하며 타인과 기분 좋은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투부터 선물하는 태도까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심코 보내는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관계의 주인은 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며느리라는 존재는 내 인생의 성적표도 아니고 내 노후를 책임져야 할 부속품도 아닙니다. 그저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독립된 인격체일 뿐이죠. 그 사실을 깊이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인생에 대한 3가지 통찰을 전해드립니다. 첫째, 며느리와의 관계는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가 투영된 거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존중할 때 타인에게서 억지로 존중을 얻어내려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셋째, 집착의 끈을 살며시 놓아주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시니어의 품격과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법이죠.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 자신을 지우고 살아오신 여러분의 세월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위로합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반응 하나하나에 상처받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시원하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오롯이 나만의 평화를 누리며 당당하게 웃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어제보다 더 편안하고 오늘보다 더 자유로운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좋은 글과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간단히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두잇이었습니다.